안녕하세요. 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들의 리얼 토크쇼 수다장애인의 최충일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강남장애인복지관 김신지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지역 건의공호팀에서 건의공호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신지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건의공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네. 저도 이제 장애인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전등 휠체어를 타고 있고, 네. 선생님은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고충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건의공호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건의공호 사업이 우리 이용시설에서 아마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 10년대 중반쯤에 이제 이용시설이 건의공호 사업을 해야죠. 지역사회의 장애 당사자들의 이제 욕구를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용시설이 할 수 있는 건의공호 사업의 핵심일 텐데, 저희 기관도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네.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서 어떻게 건의공호 사업이라면서 뭘 또 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마침 또 제가 그 시기에 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네. 저희 그 기관의 그 당시 법인이 이제 시각장애 선교회 법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시각장애인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각장애 선생님이 계셨고, 네. 그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시면서 또 시각장애인을 뽑아야 되는데 고민이 된 거죠. 이제 어떤 보직을 줄 수 있을까를. 근데 그 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음악 선생님으로 되게 기능이 좋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음악 선생으로 뽑을 거냐? 근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갖고 음악을 다 잘하리란 법은 없고, 네, 맞죠. 그럼 음악 잘하는 사람을 또 사회복지관에 또 끼워 넣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으면 음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뽑고자 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복지관에 입사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지역복지팀에 들어와서 이 사업 저 사업 이제 다 해보다가 이제 복지관의 사업도 익히고 지역팀에 들어왔다 보니까 지역도 좀 익히고 이제 이용인들 특성도 좀 익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 16년이 되었을 때 제가 15년도 입사거든요. 네. 16년부터는 쭉 건의공호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시설에서 건의공호 사업을 무슨 명목을 가지고 할 거냐를 고민하는데 제가 혼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입장이 됐었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건의공호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간단하게 건의공호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진짜 이 건의공호 사업을 그 16년도에 맡으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입직원들이나 뭐 실습생이나 봉사자들이나를 만나면, 봉사자들까지는 아니어도 신입직원들이 올 때마다 이제 건의공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할 때마다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은 왜 건의공호라고 하는 직원이 필요한가? 진짜 장애인은 권리가 침해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쓸데없이 말이 많아지죠. 아닙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건의공호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권 침해나 권리 침해 뭐 이런 정도의 침해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함께 주장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를 건의공호라 한다면 이제 조력자들로서 우리 그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우리 서비스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바꿔가면서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소리를 내주는,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용자분들의 이제 그 공호인의 역할, 조력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건의공호 이제 업무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죠? 이제 16년부터 했으니까 5년, 6년 되게 오래되셨네요. 저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용자분들하고 깊이 있게 좀 뭔가 접촉하거나 뭔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물리적인 제한들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팀을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귀를 담아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현장감 있게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께서도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저는 사실 제가 항상 저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체장애 선생님들은 하나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 유형이 다르다 네, 보니까 서로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 복지관에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튜브가 있다면 다 지체장애 선생님들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예전에 직업재활의 구조가 사실 그렇게 되긴 했잖아요. 경증의 지체장애 남자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대상이었고, 네, 그렇게 또 아직까지도 업체에서 또 선호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물론 이제 많은 제도적 보완으로 좀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에는 정말 행사가 싫어요, 저는. 그게 그럴 때는 약간 노력 봉사를 못하면 되게 불필요한 인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사가 싫고, 근데 지역팀이 있으면서 행사가 싫다니 참 그렇잖아요. 지역팀이 있으면서 또 요즘이 진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제가 참 그렇지만 요즘처럼 행사 없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하고 좀 대면하지 접촉이 적고 전화 상담으로 주로 하고 이런 게 이거 괜찮다. 이게 진짜 저는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가 당연히 약간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할 수 있고 맞아요. 저희들의 강점이 또 어떻게 보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이렇게 제가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이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죠, 당연히. 집은 저한테 제가 이제 직원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환경과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 사회적 장애 모델을 설명할 때 나는 집에선 장애인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집이 나한테 내가 최적화되게 내가 구성해 놓은 집에 누가 놀러가고 막 틀어놓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지 않고서 완벽하게 내 통제 안에 있고 내가 쓰레기 어디다 놓은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를 느끼겠냐. 조금 뭐 고지서가 왔을 때 읽어지고 안 읽어지고는 좀 불편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걸 장애로 여겨지진 않는다는 거죠. 사실 장애라고 하는 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시대에 약간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아까 또 좁다고 말씀드렸지만 밀집된 사무 환경이거든요. 사무실이. 그래서 약간 재택근무를 조금씩은 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근데 재택해갖고 전자결제로 다 하고 하는 게 사실 책상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다 집에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용인들하고 대면해서 이용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줘야 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책상 앞에서 있어야 되는 걸 집안의 책상 앞에서 진행하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이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 너무나 피로도를 느끼는 당사자들한테는 괜찮은 환경이 좀 있는 것 같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6년부터 이거를 해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김신지 선생님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일단은 저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분명히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좀 제가 기억해야 하는 면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요즘 이제 기관에서 7년 차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내가 오래 있을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물론 내가 잘 참았고 근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게 조성이 됐던 그런 환경에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첫 부서장은 지금은 안 계신데 그냥 뭐든지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뭐든지 다 해볼 수 있게 하셨어요. 네, 뭐든지 그 대신 뭔가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어느 정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든지 다 조금씩 경험을 해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반찬을 하나 사서 갖다 주는 사업을 하더라도 신입도 그 사업 하나를 온전히 다 맡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러지 않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막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약간 너무 처음엔 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일을 안 주고 그쵸? 나도 정식으로 입사한 사람인데 되든 안 되든 나한테 줘야 되는 건데 왜 자꾸 나를 제 서브로만 넣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으면 제 경험이 되게 적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그랬으면. 네, 물론 이제 저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어떤 다른 또 다른 여건을 이렇게 도와서 얘가 주로 사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하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겠죠. 그러면 그랬으면 뭐랄까 처음부터 뭔가 성취감은 컸겠죠. 근데 그때 느꼈던 거 지역복지 사업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살펴볼 수 있고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은 조금 더 나중에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그때 그 경험들이 내가 그것도 해봤다. 내가 근로지원이 없이 그것도 내가 반찬 배달도 했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거든요. 되게 이전에 게스트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 너무 주책 맞나요? 아니요. 사실 사회복지사분들 중에 장애를 갖고 사회복지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기업이나 뭐 아니면 지체장애분들은 이제 주로 복지관에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동등하게 정규직으로 사회복지를 시작했는데 처음 제가 이제 2009년 10년에 입사했을 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거든요. 나의 포지션은 어디니까 이런 고민들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은 권익공호, 일단은 뭐 인권 상담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있나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권익공호 사업을 이용시설에서 한다는 걸 저 스스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권익공호라 하면 당사자 기관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집약된 활동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용시설 따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용시설만의 권익공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상적 공호 중심으로 우리 서비스가 권익공호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중심 그리고 직원들 교육 중심으로 초반엔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약간 너무 반복되는 건 피하기 위해서 2회 정도 반복을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권익공호 당사자 중심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이벤트 활동 같은 거를 연애 한 번은 꼭 하면서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자. 그래서 당사자 욕구를 모아서 실제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셨듯이 양성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익공호 사업에서 알 수 있는 뭐 상담 활동, 뭐 독립적 공호라고 하는 그런 권리 침해에 직접 개입하고 이런 활동은 저희 기관에서는 조금 진행이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어요. 사례 관리에서 혹시 권리침해 사례가 있으면 그게 발견이 되었을 때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직접 개입해서 건의공을 왜 그 독립적공호도 틀이 있잖아요. 네. 그 틀에 이렇게 딱딱 맞추어서 저희가 그걸 심도 있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그 지역사회 재활시설 안에서 이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권익옹호다 보니까 네. 실제 그냥 자연인, 시민 당사자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뭔가 대변해주기 위한 활동으로는 좀 제한이 맞아요. 있는 것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특성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독립적 권익 부분에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소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더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런 수사할 때 좀 조력을 좀 더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용자분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니까. 독립적 공호를 하기에는 법률 제한 그 조언도 하기가 어려워요. 사회복지사는 섣불리 그렇죠. 나설 수가 없는 일이고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제가 전문적 지식이라고 그걸 안내를 하겠어요. 그보다는 뭐 사례 발굴이라든지 그 빠르게 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못하는데 뭐 그 사법 절차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사법 절차가 있었을 때 조력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발달 영역에 있는 종사자분들한테는 교육을 받기를 좀 권하고 있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일상적 권익옹호는 이제 전 직원이 같이 특정한 팀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분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긴장감을 갖고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모든 복지관이 다 똑같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보니까 인권 강사 양성 과정도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그게 말이 야다르고 어다른데 인권 강사인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인권 강사로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활동을 당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래도 당사자가 하면 이제 중간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준비가 안 된 당사자 선생님들이 나갔을 때 뭐 악효과도 있고 그런 역효과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된 강사는 비장애인이건 장애인이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똑같이 준비가 안 됐을 바에는 당사자 선생님들이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취지가 그랬어요. 이게 노출의 빈도 있죠. 접점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우리가 마련을 해드리면 인식 개선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접촉하는 경험이라도 많아지면 그냥 몰랐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오해나 불편함이나 이질감이나 그런 거 정도는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선생님들이 나가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어쨌든 뭐를 해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6년도에 처음 제가 권익공호 사업 했을 때 이용시설은 인식 개선을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인식 개선 사업을 그때는 다른 팀이 하고 있었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로 인식 개선한다고 해서 문화예술팀에서 인식 개선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인식 개선 활동가를 만드는 사업을 제가 만들어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당사자만의 어떤 강점을 더해서 좀 더 이제 그 최소한의 전문성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이 사업에서 하는 그래서 거죠. 처음 제가 양성 과정 할 때 길지도 않았어요. 8회인가? 그랬고 그 가운데는 뭐 장애학 이런 우리가 자립생활 인력 이런 장애인이라서 다 알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당사자 활동가죠 물론, 네. 그런 분들이랑 이제 자립생활도 동료 상담 영역이랑 이런, 그리고 인권 활동가 이런 분들도 다 당사자로 해서 강사진을 네. 꾸려서 그냥 그걸 먼저 보여드리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참여자분들이 활동가 양성 과정에 오신 분들은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기 과정을 그렇게 지내고 계속 이제 매해 역량 강화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다 각자 틀린 맞아요. 것 같아요. 연령에서도 맞아요. 틀리고 사람마다 워낙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뭘 목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라는 게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를 아닌 권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리로 얘기하기까지가 굉장히 그 사람마다 개성이 너무 달라서 당사자들이 나가면 권리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처음 이제 권익공허사 받고 뭐 그런 걸로 고민하고 얘기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직원들 저만 빼고 다 비장애인인데 제가 그 앞에서 권익공허 사업을 어떻게 당사자 그룹이 아닌 집단에서 할 수가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직원들한테. 네. 그랬더니 이제 다 비장애인인데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이제 팀장님이 그 장애인식 개선 사업 하시는 한 팀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장애 당사자여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비장애인이 어떻게 그냥 장애 동료를 이해하고 장애 주민을 이해했을 때 사람으로서 같이 이해했을 때 그거를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소개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겪어보니까 조력자 역할에서 나는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 오해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차원의 자기가 이해한 감수성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제가 생각해보면 당사자들이 나갔을 때 장애 이해 교육할 때 권리 중심으로 소개를 하면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고 표현을 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비장애인인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균형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은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당사자들이 할 때 권리 중심보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적어도 오해를 낳는 것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교육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제가 사실은 그거 지원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인식 개선 이해 장애 인권 교육 뭐 이런 걸로 타이틀을 걸고 나가셔가지고 청각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재밌게 이렇게 수다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너무 좋은데 이제 막 신나니까 그러니까 청각 장애 애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의 말은 이게 물론 그건 당사자니까 어떻게 보면은 덜 불편했겠죠. 그거 비장애인이 그랬으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강사로서 그 직원 교육의 교육자로 나서셔서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위험하죠. 주의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시연 활동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2년 중에 어떤 강사 스스로가 사실은 계속 전문가로서 훈련되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게 경험, 본인이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 경험한 거를 되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굉장한 이게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은 이럴 것이다. 네네. 뭔가 자폐성 장애인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특성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럴 거다라는 거를 뭔가 정답처럼 얘기해 버리니까 맞아요. 자폐성 장애인은 뭐 게으르지 않고 뭐 되게 성실하고 이런 얘기가 맞아요. 그런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비장애인 분들이 경험한 거랑 당사자가 본인도 경험했다고 해서 이거를 되게 그게 다는 아니죠. 그렇죠. 되게 그래서 위험한 부분. 저도 아까 그 오해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쉽게 너무 당사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또 다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의 무게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그 가끔 장애 유형을 제가 소개하는 거 제발 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장애 유형 열심히 소개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도 다 교육 받아봤지만 큰 의미 없거든요. 네, 장애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그거를 하루 반나절을 공부를 해야지 1시간 안에 무슨 장애는 요렇고요, 무슨 장애는 요렇고요,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제발 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꼭 덧붙이는 말이 그거 선생님이 소개할 수 없으세요. 장애 유형 얘기하고 뭐 이렇고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게 과연 우리가 왜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라는 본질적인 의문에 대해서 그 얘기가 못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제대로 충분히 소개할 수 없고요. 정이 어떤 장애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아는 사례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 정도로 소개해야지 지체장애인은 이래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저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어디 가서 소개 못 하겠어요. 특징을. 그렇죠. 네, 너무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그리고 겪는 장애도 달라요. 개인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교육 받는데 별로 장애를 안 느꼈는데 어떤 분들은 진입도 어려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장애 특성으로 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장애에 대해서 딱 특정화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복지관에서 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비장애인 직원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선생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려운 점이나 어떤 이렇게 좀 개선되는 과정? 이런 에피소드가 혹시.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조금 저는 사실 그렇게 주변 대인관계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그래요? 저는 그게 되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최 선생님이 어쩌면은 좀 또 소화하기가 어려운 장애 영역인데 시각장애인이 30-40명 되는 그 직장에 딱 1명으로 근무를 하면요. 그 고립감이 정말 보통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 성향 때문에 그게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게 괜찮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그거를 뭔가 나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약간 이제 직원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경험을 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성격이면 아마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 당사자들이 큰 조직에서 일 못하는 거 이해해요. 너무 이해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시각장애를 고려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대답을 항상 해요. 그래서 또 전맹인 이제 친구, 동료, 선후배 이런 분들이 얘기하실 때 고민하시는 걸 들으면 이제 수급권을 선택하시는 30대의 수급권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되게 슬픈 일인데 시각장애인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특수 직종을 갖잖아요. 유보 직종을.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은 있어요. 그 유보 직종 때문에 사실은 다른 활로가 막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고민이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많지만 그래도 그 직종은 있기는 있어야겠다. 그거 없으면 어쨌든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 예전에는 제가 그 표현이 참 싫었거든요. 저한테 어떤 분이 운이 좋아서 복지관에 취직도 하셨는데 여성장애인의 취업이 되게 문제 아닙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뒷문제가 아니라 앞에 저한테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복지관에 취직하기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취직할 만하니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일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또 그게 운이 필요한 아직도 사회인 것 같고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데 시각장애인은 이제 안 보이는 사람인데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사실은 그냥 집에서 나서면서부터 그냥 계속 문제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걸로. 되게 참 슬픈 현실이죠.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하는 우리 활동가 중에 한 분이 여러분한테 직업 활동이 어떤 의미인가요? 시각장애인한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왜냐면 중증 시각장애인한테는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일을 한다는 게?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1인 가구고 하니까 이제 저 장애연금도 안 나오고 괜히 쓸데없이 활동 지원 그것도 자부담도 막 엄청 많이 내고 그러래요. 그걸 다 내야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자 계산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30대 수급권 선택하는 동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너 너무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참고 일하면서 안 생기고 그러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계산 말고 이제 내가 중증 시각장애인인데 내가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거에 나의 의미가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회적인 역할이 중증 시각장애인한테 주는 그 성취감은 그게 어려운 만큼 그걸 지켜내기 어려운 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의 직업하고 적어도 중증 여성 시각장애인의 직업은 다르다. 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립감이 저는 저도 이제 일을 함으로써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비장애인과 같이 일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사회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를 10년 넘게 하면서 만약 일을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똑같이 계산을 했을 때 맞죠? 계산을 해봤을 때 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좀 더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직장생활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걸 되게 느꼈는데 이제 그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이제 그 연락이 오잖아요. 생일이 되면 생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데 죄다 다 일로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친구인 사람들도 한두 명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 내가 챙기니까 챙기는 거고 서로의 그런 건데 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때 참 그 생각했어요. 저도 아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일은 나한테 그냥 단순히 경제 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그건 이제 비장애인들의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 그런 거를 되게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일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되고 시간도 많고 얼마나 좋아. 복지관도 좀 가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복지관 업무 하시는 내용들을 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신지 사회복지 선생님을 그 인권위 그 위촉 강사 교육 과정에서 줌으로 만났죠. 그래서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처음 뵀는데도 되게 낯설지 않게 알던 분처럼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직무다 보니 서로 만나게 됐는데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더 제가 많이 대화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동질감이 좀 있었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도 이제 유익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이제 인권이 어떻게 위촉 강사 되셨잖아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되시고 나서 어떻게 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근데 저는 위촉 강사 과정이 처음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처음에 사실은 제가 하게 된 게, 저희 이제 활동가 그룹이 있잖아요. 16년도에 이제 형성돼서 계속 이제 변화했지만 어쨌든 그룹이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되는. 그 그룹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초기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역량 강화를 하시다가 인권 강사 그 위촉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다들 하시는데 너무 게을러 보일까봐 그래서 그래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만 된 거죠. 강사가 아니라 그 교육생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게 저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교육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시각장애 선생님들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전맹 선생님들이고 한 분만 절시력인 선생님이셨고. 근데 다 이제 도전은 하셨지만 교육생에조차 선발되지 않으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던, 이런 부분이 고민이 좀 있었던 시작이었고. 그 뒤에는 사실 저는 인권 강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조금 이제는 인권 강사라는 타이틀을 불편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격이 됐으니까. 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인권 강사가 아닌데 제가 뭐만 하면 자꾸 인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지관에서. 왜냐하면 기관에서도 네. 그 정식 객관적인 어떤 자료 이제 근거가 이제 있으신 분이 됐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 전에 맞아 그런 게 있었네요. 제가 게을러 보일까봐 한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니 그 전에 그 전해에 제가 직업 훈련생 분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인권교육이 된 거예요. 기관에서는 그게 인권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그래서 아닌데 나 인권교육이라고 하면 안 될 건데? 그래서 아니나 달라요?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복지관 평가가 있었는데 누가 진행했냐? 내부 강사가 했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받을 때는 제가 다행히도 그 인권 위촉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명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위촉 과정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뭐 물론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떠밀리듯이 남들도 한다니까 나도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한 건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저희 내부 사정상.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과정에서는 사실 뭐 인권 교육을 제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종사자 교육만 받아봤으니까 그냥 이렇게도 복잡하게 공부할 수 있구나. 정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책을 몇 권을 읽으라고 하는지. 이렇게도 이렇게 찢어갖고 공부할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책을 많이 읽히는구나. 이제 이런 정말. 경험들을 하고 뭐 이제 전 장애 분야 위촉이니까 이제 장애 분야 공부할 때는 조금 익숙한 과정을 했죠. 제가 활동가들이랑 맨날 했던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익숙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과정 하고 뭐 할 때는 시연 활동하고 이런 거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 제 양성 과정을 하는데 조금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사실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시연 시간에 스탑워치를 놓고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팁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시연할 때 뭐 누구 이렇게 하고 또 타트별로 시연시키고 이런 것도 되게 저는 괜찮게 도움이 됐던 과정이라 앞으로 나 이렇게 좀 운영하면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걸 배웠던 시간이었고 사실은 제가 과정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위촉 심사였어요. 그렇죠. 위촉 심사날 화장실에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저는 하기 전엔 그렇게 긴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시각장애인들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슬라이드가. 제가 하는 교육 자료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페이지를 찍어서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저 사람들이 피가 눈물이 있을 텐데 그쵸? 피가 눈물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설마 저걸 중간부터 찍을까 그랬는데 세상에 어떻게? 중간부터 찍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난 처음부터 연습했는데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다가 그리고 제가 약간 그 토론 주제를 하는데 약간 문제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인권위에서 그 인권 침해라고
그 차별이 아니라고 그 기각 결정을 했던 그 사례를 갖고 간 거예요. 그 사례를 갖고 가서 그 장애인 콜택시의 그 옆좌석에 운전석 옆좌석에 자폐성 장애 청년을 태우지 못하게 했던 시설공단을 차별이냐 아니냐 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거를 갖고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인권위 교육시험 가갖고 내가 그걸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내고 나서야. 그랬는데 아니다 달라 그거부터 또 시키는 거죠. 나 이거 틀렸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변명을 하게 되고 자꾸 둘러대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 그랬는데 그때 그 경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굉장히 남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바보같이도 말할 수 있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요. 또 그런 질문을 받은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계속 장애와 비장애를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통이 뭐예요? 너의 보통이 뭐예요? 근데 이게 뭐랄까 실책인가? 느낌적인 다 느낌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집어서 또 네, 그걸 뭘 기준 너 비장애인을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그 권력에 침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 어떤 게 보통이니 너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네 결과는 아마 뭐랄까 계속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랬던 것들이 뭔가 확인하는 과정이셨나 보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근데 너무 위촉률이 작고 선정 절차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위촉도 그렇게 적게 해주고 참. 아니면 그만큼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만큼 이제 거기를 도달했을 때는 그만큼 좀 같이 좀 더 유니크한 자격증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아이고 참. 그래서 뭐 부담은 또 되시겠는데 네.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할 일이 그런 지금의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신 것 같아서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가 많더라고요 정말. 수고를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월부터 면접 영상 보내고 면접이 아니라 서류 전형을 영상으로 보냈잖아요. 1월에. 네네. 1월부터 거의 1년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쵸. 1년 과정이에요. 1년 과정. 1년을 100시간을 공부를 시키더니 선생님 올해 딱 1년 위촉을 줬어요. 1년짜리 위촉을 주면서 역량 강화를 50시간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렇네요. 네, 지금 인권위 얘기를 또 저희가 이렇게 나누면서 또 선생님의 어떤 삶에 조금 더 이제 공감도 많이 하게 되고 좀 더 편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대화가 굉장히 생산적인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 좀 제가 갖고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휠체어 유저의 장애인과 또 이제 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대부분의 딱 시각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시각장애인은 문화여가를 어떻게 할까? 또 하더라도 이게 좀 약간 불행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 없이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도 있으면서 굉장히 다른 장애 이용하고 또 이제 막연한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나 싶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또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어떠실까요? 문화영화 활동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또 옹호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차별 금지 그 연대나 뭐 이런 쪽에서 그냥 꾸준히 어떤 그 놀이공원 탑승 거부 문제라든지 또 그 화면 해설 상영 같은 경우도 너무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뭔가 다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듣다가 생각하니까 이제 휠체어로 대변되는 이미지가 있고 지체장애인의 이미지가 있고 그건 진짜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어디서 그림으로 찾자고 하면 분명히 뭐 지팡이를 든 사람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시각장애인 중에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사람 굉장히 소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미지가 되는 게 그렇죠. 이미지가 되는 게 조금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욕구가 분명히 많고 직업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만큼 여가 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도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생존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아직 장애인 복지는 생존의 영역에서조차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네네, 2차원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사실 여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게 어느 영역에서도 그 장애계 내에서도 약간의 어떤 사치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여겨지고 그렇게 무게가 계속 실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을 논할 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네. 굉장히 제가 질문을 서툴게 들어도 답변을 우문현답으로 정말 깊이 있게 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앞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제 권익옹호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의 활동, 뭐 개인적인 활동이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활동은 그렇게 잡혀 있는 게 별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강사 양성 과정도 해야 되나 이렇게 하게 되고 특별히 어떤 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야심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계획은 이제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제가 같이 준비해드려야 되는 우리 활동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고 이제 지체장애인 선생님들 한두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의 활로가 코로나 때문에 착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IT 환경이나 이런 데 친숙하지 못하시면 당장에 접근이 어렵고 그 접근이 어려운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IT 분야에서 뭐 제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다만 이제 항상 했던 방식을 조금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줌 교육이 필요한 환경에 교육자로서 우리 활동가를 내보낼 거면 줌 활용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프로그램에 담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대면 그 활동지에 가기 근데 또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학교 같은 데 지체장애 선생님이 교육 활동을 나가기가 어려우셨어요. 학교는 그 접근성의 제한이 좀 크거든요. 맞아요. 층간 이동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 지체장애 선생님들이 못 나가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애초에 이제 줌이 되면 그 선생님은 여기 앉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무장의 환경이 되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방송 수업이 아니라 줌 수업으로. 방송은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괜찮네요. 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교랑 접촉할 때 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고민들을 좀 다채롭게 하고 있어요. 제 고민은 안 하고 고민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의 고민이 또 선생님의 고민과 좀 연결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이 방송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사례들을 좀 더 권익옹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강남장애인 복지관 김진지 사회복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5월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